오늘은 제가 옆에서 천천히 걸음 맞춰 드릴게요. 손 차가운데 핫팩 하나 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분식집 불 앞에서 애새 키우느라 하루를 버티는 순서만 익힌 사람이었거든요. 떡볶이 냄새가 옷에 배고 밤엔 알바 유니폼도 못 벗은 채 쓰러지고 아이들은 다 크고 집은 넓어진 게 아니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권한 게이트볼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68세 권태식 씨를 만났습니다. 말이 반듯했고 배려가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여유가 저는 낯설고 더 끌려서 결국 재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 그 집 현관문이 찰칵 잠기던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신발이 한 줄로 서 있었는데 각도까지 정확히 맞춰져 있었거든요. 태식 씨는 웃으면서 제 신발을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여긴 이렇게 두면 집이 편해져요. 저는 그때도 그냥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끝내 한 가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정한 얼굴인데도 왜 저는 그 집에서 점점 숨을 줄이게 됐을까요? 침실 문을 닫자마자 베갯잎 방향이 반듯하게 맞춰진 걸 보자 제 손이 멈췄어요. 처음 며칠은 새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베란다엔 햇볕이 잘 들었어요. 태식 씨는 제가 들어오기 전 미리 침구도 새로 맞춰놨다며 자랑처럼 말했죠. 그런데 이불을 펴다가 손이 멈췄어요. 모서리가 침대 프레임에 딱 맞게 떨어져 있었고 베갯잎 방향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 정돈했고 태식 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두드렸어요. 역시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저는 칭찬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웃었어요. 첫날이었으니까요. 거실 커튼은 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햇볕을 보려고 한쪽을 젖혔다가 다시 닫았는데 태식 씨가 지나가다 멈춰 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조금씩 당기면서 주름 위치를 조정했어요. 화가 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마치 물컵을 제자리에 놓는 것처럼 숨 쉬듯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먼지가 덜 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식 씨 표정이 편안해 보여서 그냥 따라 웃었어요. 리모컨도 위치가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은 테이블 왼쪽 모서리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안쪽, 에어컨 리모컨은 오른쪽 서랍 위에 가로로 놓여야 했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태식 씨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리퍼도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신발장 앞에 놓인 실내화는 반드시 코가 안쪽을 향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벗어놓았다가 다음날 아침 보니 방향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뒤론 저도 신경 써서 가지런히 놓게 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 집안 곳곳에 원래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관 매트는 문틀에서 정확히 5cm 떨어진 위치에 놓여야 했고 욕실 수건은 거리에 걸 때 접힌 부분이 밖을 향해야 했죠. 주방 행주는 싱크대 옆 고리에 걸대 양쪽 끝이 똑같은 길이로 내려와야 했어요. 태식 씨는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놓은 걸 조용히 고쳤고 저는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장을 열고 유리컵을 꺼냈는데 손이 멈췄어요. 컵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잠깐 고민이 됐거든요. 테이블 위, 싱크대요? 아니면 쟁반에?
저는 결국 컵을 도로 넣고 생수병을 들고 직접 마셨습니다. 목은 여전히 말랐지만 그게 더 편했어요. 거실로 돌아오는데 태식 씨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물 안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려다가 멈췄어요. 소리가 날까 봐요. 밤이 되면 더 조용했습니다. 태식 씨는 일찍 주무셨고 저는 불을 끄고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이불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핸드폰을 보려다가도 화면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갈까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숨이 답답했고 이불을 걷어내면 또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밤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매트 모서리가 1cm쯤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올 때 발에 걸렸나 봐요. 저는 그걸 고치려고 몸을 숙이다가 태식 씨가 먼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매트를 펴고 손으로 몇 번 쓸어내린 뒤 다시 정확한 위치로 밀어 넣었어요. 손놀림이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태식 씨 손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면 문 여닫을 때 걸리지 않아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제가 할게요라고 하려다가 멈췄거든요. 태식 씨가 이미 끝낸 일을 다시 말로 꺼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옷걸이 간격이 일정했고 옷깃 방향도 전부 같았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알아서 맞춰가고 있었어요. 저는 집게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빨래가 흔들렸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태식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빨래 잘 널었더라고요. 바람이 잘 통하게 간격을 맞춰놨네요.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칭찬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제가 뭘 잘한 건지 맞춘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져 있었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이불은 반듯하게 덮여 있었고 베개는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였지만 저는 어디에도 손을 뻗지 못했어요. 움직이면 뭔가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왜 다정한 얼굴이 저에게는 더 숨막힘이 될까요? 주방이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태식 씨는 제가 들어온 첫 주말에 냉장고 안을 전부 비우고 다시 정리했어요. 반찬통마다 라벨지를 붙이고 유통기한을 적고 칸마다 용도를 나눴습니다. 채소는 왼쪽 아래, 반찬은 중간, 음료는 오른쪽.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태식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해두면 찾기 편하잖아요. 두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규칙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네요라고 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김치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어요. 김치통이 중간 칸에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김치를 아래 칸에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중간이 김치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중간 칸에서 꺼냈어요. 문을 닫고 나니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건도 접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로 반 접고 세로로 다시 반 접고 마지막에 3등분. 태식 씨는 그걸 한번 보여줬고 저는 따라했어요. 처음엔 헷갈렸지만 나중엔 눈 감고도 접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세탁기에서 수건을 꺼내 제 방식대로 접었다가 다음 날 보니 다시 펴져서 태식 씨 방식으로 개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손이 틀렸다는 게 확인된 기분이었달까요? 행주는 싱크대 옆 고리에 걸 때 양쪽 길이가 똑같아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대충 걸었다가 태식 씨가 지나가면서 조용히 고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행주를 다시 걸고 지나갔어요. 그 뒤론 저도 신경 써서 길이를 맞췄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며칠 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멸치볶음을 중간 칸이 아니라 아래 칸에 넣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꺼내려는데 태식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잠깐 안을 보더니 멸치볶음통을 꺼내 중간 칸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눈에 잘 띄거든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닫혔을 때 제가 한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손이 차가웠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에서 제가 뭔가를 놓는 행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둘 때도, 리모컨을 소파에 올릴 때도, 신문을 거실 테이블에 펼칠 때도 한 번씩 멈춰서 생각했어요. 여기가 맞나? 이 위치가 원래 자리인가? 태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 규칙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컵을 다시 놓을 때 테이블 위 정확한 위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컵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태식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 문 앞까지 나와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고 돌아오면 힘들었죠? 하며 가방을 받아줬어요.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주말엔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다정한 부부였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을 때부터 제 호흡이 얕아졌어요. 신발 방향을 맞추고 가방을 정해진 자리에 놓고 외투를 옷걸이에 걸면서 제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게이트볼 모임은 목요일마다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 모임의 회장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따랐어요. 저도 몇 번 따라갔는데 거기서 태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유머러스하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누가 공을 잘못 치면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하실 거예요 하고 격려했고 쉬는 시간엔 간식을 챙겨와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회원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맨날 저렇게 챙겨주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네, 그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태식 씨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혔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놓고 모든 게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릇을 놓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잡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릇을 쥐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영선 씨,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태식 씨에게 물을 건네고 그가 고맙습니다 하고 웃을 때 저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기대서 창밖을 보는데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나 봐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다 말고 수도꼭지를 틀려다 말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 씨는 화를 낸 적이 없었고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쳤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새벽녘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밑이 어둡고 입술이 마르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밖에서의 다정함이 집안에선 왜 더 무거워질까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건 재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큰아들은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물어보는 걸까요? 엄마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침묵하다가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그래, 잘 지내 하고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둘째는 명절 때 짧게 들렀습니다. 태식 씨 집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조금 일찍 나가 카페 앞에서 기다렸는데 둘째가 도착하자마자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살 빠졌어. 저는 그래. 요즘 걸을 일이 많아서 하고 웃으려 했지만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마치 체온을 확인하듯 맥박을 재듯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 혼자 참지 말고. 저는 무슨 소리야, 괜찮은데 하고 손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칼처럼 남았어요. 둘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버스 창밖을 보면서도 그 눈빛만 보였어요. 막내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몸은 괜찮아? 그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먹었어, 산책 다녀왔어, 괜찮아 하고 답장을 보냈지만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막내는 제일 어려서 그런지 더 걱정이 많았어요. 전화를 걸어올 때도 있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저는 응, 괜찮아 하고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막내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 안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괜찮아를 반복했고, 더 웃으려 했고,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뺨이 꺼지고 눈이 푹 들어가고 옷도 헐렁해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지만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고 삼키고 기계처럼 반복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반찬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출장을 간 날이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뭘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치통을 보고 멸치볶음을 보고 계란찜을 보고 그런데 손이 안 나갔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집안도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손이 안 갔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안 받아? 괜찮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있다가 미안 못 봤어. 괜찮아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어둠이 보였고 그 안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크게 숨을 쉬려고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고 얼른 세수를 하고 나갔습니다. 태식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제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네,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응,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큰아들이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하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그래,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태식 씨가 부엌에 있었거든요. 주말에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들이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저는 아들 눈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고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리고 모든 게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제 가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불안해진 건 남자 때문일까요? 제 표정 때문일까요? 외출 시간을 말하게 된 건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태식 씨에게 2시간쯤 다녀올게요 하고 먼저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웃었고 저는 문을 닫으며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밖으로 나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고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하지만 시계를 자꾸 봤어요.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면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가방을 들었어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2시간이라고 했을 뿐 태식 씨는 천천히 다녀오세요 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1시간 반쯤 됐을 때 제가 시계를 보더라고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바빠? 저는 아니, 괜찮아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시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친구 말이 귀에 안 들어왔고 커피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2시간이 되기 1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친구는 벌써? 하고 아쉬워했지만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약속도 없는데 서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발이 느려졌고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고 열쇠를 꺼내면서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태식 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마중 나왔고 저는 다녀왔습니다 하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지만 가슴은 답답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태식 씨는 11시면 주무셨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시간, 2시간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뒤척이면 이불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멈췄어요. 태식 씨가 깰까 봐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태식 씨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테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생수병을 꺼내는데 문득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지런히 정리된 통들, 라벨이 붙은 뚜껑들. 저는 생수병을 들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대서서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비쳤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지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복잡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이 밝았고 태식 씨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나 인사했어요. 주무셨어요? 태식 씨는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좀 멀리 다녀올게요. 태식 씨는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한 벌, 세면도구, 핸드폰 충전기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가방이 가벼웠지만 손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건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연락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태식 씨는 알겠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멀리 가고 싶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가고 낯선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상가가 보이고 공원이 보였어요. 저는 아무 정류장에서나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텔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간판이 낡았고 골목이 좁았어요. 저는 제일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아저씨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루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10,000원을 받고 열쇠를 건넸어요. 2층 203호.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고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침대가 있고 작은 테이블이 있고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벽지가 낡았고 커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커튼을 쳤어요. 그러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데도 가슴이 답답했고 아무도 없는데 숨이 얕아졌어요. 저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지만 물컵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축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있었고 모서리에 곰팡이가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쉬었어요. 들숨, 날숨 의식하면서 쉬었는데도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태식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은 드실 건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저는 밖에서 먹을게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배가 고팠지만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어요. 천장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은 자꾸 났습니다. 집 현관, 신발장, 냉장고, 거실 커튼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떠올랐어요. 저녁 8시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저는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만졌어요. 큰아들, 둘째, 막내 연락처를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파가 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어요. 그냥 삼키기만 했습니다. 반쯤 먹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맛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고 저는 아니요, 배불러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내고 나왔어요. 모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는데 막걸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막걸리 한 병과 종이컵을 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막걸리를 땄습니다. 종이컵에 따르는데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어요.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시큼하고 달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면서 뜨거웠어요. 한 컵, 2컵 마시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를 또 반복하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반병쯤 마셨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어지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이불이 없어서 춥기도 했고 베개가 낮아서 목이 아프기도 했어요. 형광등을 껐지만 창밖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녘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퀭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런데 수건을 걸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지 생각이 났거든요. 양쪽 길이를 똑같이 저는 그대로 수건을 아무렇게나 걸었습니다. 접지도 않고 그냥 걸었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4시. 태식 씨는 지금쯤 깊이 주무실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할 거고 정리되어 있을 거고 저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이 환해지면서 눈이 떠졌어요.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고 방을 둘러봤어요. 딱히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막걸리 병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카운터에 열쇠를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숨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학생들이 뛰어갔어요.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가야 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집으로 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태식 씨가 있을 거고 어서 오세요 할 거고 저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놓고 웃어야 할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태식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분은 잘 계시죠?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가방을 정해진 자리에 두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저는 어디에도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가빠졌어요. 가슴을 쥐어뜯는 것처럼 답답했고 목이 조이는 것처럼 막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태식 씨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도 숨이 안 돌아오면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불이 무거웠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약통을 흔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통이 굴러가면서 뚜껑이 열렸고 약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몸을 숙여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우면서 숨이 더 막혔어요. 허리를 펴고 침대에 앉아 숨을 크게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눌렀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숨을 쉬려고 했어요. 입을 벌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그런데 안 됐습니다. 숨이 얕게만 들어왔어요. 태식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선 씨, 괜찮으세요? 저는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문이 열리고 태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하고 말하려 했지만 태식 씨는 이미 옷을 챙기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 제 외투를 꺼내고 가방에서 지갑을 찾고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어서 준비하세요. 지금 나가야 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침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태식 씨가 제 팔을 잡아줬고 저는 그 손에 의지에 걸었어요. 옷을 입히려고 할 때 저는 혼자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소매에 팔이 안 들어갔고 지퍼를 올리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태식 씨가 소매를 잡아당겨 팔을 넣어줬고 지퍼를 올려줬어요. 빨리 가요. 저는 그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신발을 신는데도 손이 떨렸고 현관문을 나설 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태식 씨가 제 허리를 잡아줬고 저는 엘리베이터까지 겨우 걸었습니다. 차에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왔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게 어려웠어요. 손이 안 움직였거든요. 태식 씨가 대신 매주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원 모든 게 흐릿했어요. 눈이 침침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운전하면서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태식 씨가 먼저 내려 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태식 씨가 제 팔을 잡아줬고 저는 그 손에 의지에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어요. 병원 로비가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사람들 말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저는 태식 씨를 따라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몇몇은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38번. 전광판을 보니 23번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접수 창구로 가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펜을 꺼냈어요. 제가 작성해 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증상, 그리고 보호자 란이 있었어요. 태식 씨가 펜을 들고 보호자 란에 자기 이름을 쓰려는 순간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펜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쓸게요. 태식 씨는 제 손을 보더니 잠깐 멈춰 있다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삐뚤빼뚤했습니다. 결국 몇 글자 쓰다가 태식 씨에게 도로 건넸어요. 당신이 써요. 태식 씨는 펜을 받아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권태식? 글씨가 반듯했어요. 모든 칸을 빠짐없이 채우고 서류를 정리해서 접수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돌아와서 앉으며 말했어요. 계획대로 검사하죠. 혈압, 심전도, 혈액 검사 순서대로 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 목소리가 차분했고 계획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고장난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수리해야 할 물건처럼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38번. 저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고 태식 씨도 따라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혔어요. 저는 하고 시작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태식 씨가 옆에서 대신 말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저는 한 달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요즘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일까요? 신발 방향? 수건 접는 법? 냉장고 칸?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태식 씨가 또 대신 말했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아, 그러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검사 처방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으니 심전도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해봐야겠어요.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태식 씨가 제 손에서 처방전을 가져가 확인하며 말했어요. 먼저 1층 검사실로 가야 해요. 혈압부터 재고 심전도 하고 그 다음 체열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태식 씨 뒷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등이 반듯했어요. 흐트러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일정했고 처방전 든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검사실에서 혈압을 쟀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커프를 감고 펌프를 눌렀어요. 팔이 조여오면서 아팠습니다. 기계 소리가 나더니 숫자가 표시됐어요. 160에 90이네요. 좀 높아요. 저는 원래 약 먹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어요. 약 먹는데도 이 정도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 조절해 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에서 커프를 풀었을 때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심전도 검사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에 정극을 붙였어요. 차가운 젤이 피부에 닿았고 간호사가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숨도 천천히 쉬시고요.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B- B- 규칙적인 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끝났어요. 정극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추스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잠그려다 실패하고 다시 하고 태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열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고무줄로 팔을 묶고 혈관을 찾았습니다. 손등을 톡톡 두드리더니 주사 바늘을 꽂았어요. 따끔했지만 참았습니다. 빨간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어요. 다 됐어요. 솜을 대주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저는 팔을 구부리고 일어섰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식 씨는 제 옆에 앉아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물 좀 드세요. 저는 물병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플라스틱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힘들었다고 하면 태식 씨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숨이 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숨이 막힌다고? 왜 막히는지 설명해야 할까요? 신발 각도 때문에? 수건 길이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해요? 태식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환기는 규칙대로 했나요? 아침, 저녁 2번씩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기 규칙이 있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언제 창문을 여는지, 몇 분 동안 여는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태식 씨는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 말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안 좋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저는 물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태식 씨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환기 시간표를 적고 있는 거겠죠. 저는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으려다가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서 가방 옆에 세워뒀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어요. 당신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말, 그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삼켰습니다. 다시 뱃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번호가 다시 불렸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혈압이 높고 심전도에서 부정맥 소견이 보여요. 혈액 검사는 정상이고요.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보입니다.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쉬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은 처방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혈압약 용량을 늘릴게요. 그리고 안정제도 처방할게요. 잠 못 주무시면 먹고 주무세요. 저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어요. 그냥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사가 복용법을 설명했지만 귀에 안 들어왔어요. 태식 씨가 대신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챙겨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식 씨는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태식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고 익숙한 정리된 풍경이 보였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가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태식 씨가 부엌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칼 쓰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듯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사랑이 배려라면 왜 저는 병원에서도 더 작아질까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선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태식 씨가 게이트볼 모임에 간 오후였어요. 목요일 오후 2시, 매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봉투를 넣고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새 정거장이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손에 든 가방끈을 만졌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동사무소 앞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보였고 계단이 가팔랐어요. 저는 천천히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고 안내 데스크가 보였어요. 상담 창구가 어디예요? 직원이 2층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상담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직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라고 했고 저는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12번. 전광판을 보니 9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 중년 여자 한 명 모두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종이봉투였고 안에 인터넷에서 출력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문, 상담 신청서. 손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고 손목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겁진 않았는데 손목이 아팠습니다. 번호가 하나씩 불렸습니다. 10번, 11번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12번.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가방을 들고 그런데 일어서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어요. 12번 고객님. 다시 불렀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런데 다리가 떨렸어요.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앉은 채로 고개만 들어 창구를 봤어요. 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왜 일어서지 못했을까요?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나가야 하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고, 혼자 살아야 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있으면요? 신발 각도를 맞추고, 수건 길이를 재고, 냉장고 칸을 외우고 평생요?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엄마 이혼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늘이 길어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급하게 걷고 누구는 천천히 걷고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식 씨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저녁 냄새가 났고 태식 씨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산책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태식 씨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그릇을 놓는 소리가 났고 수저 부딪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눈이 퀭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였고 계란말이가 있었고 시금치나물이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밥을 뜨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태식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식 씨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제가 왜 힘든지 태식 씨는 진심으로 몰랐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저는 숨이 막혀요. 태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멈췄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발 방향, 수건 접는 법, 냉장고 칸 다 당신 방식이에요. 저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숨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식 씨는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에서 국물이 떨어졌고 테이블에 흔적을 남겼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리된 게 좋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영선 씨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당신은 화도 안 냈잖아요. 그냥 조용히 고쳤죠. 웃으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바꾸면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식 씨가 바뀌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제가 참으면 될까요? 둘 다 노력하면 될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김치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김이 식으면서 사라졌습니다.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맞는 분이 아닌 거죠. 그 말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반듯한 말투였고 정리된 문장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어요. 태식 씨도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국이 식었고 밥그릇에서 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야 될까요? 태식 씨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물었어요. 영선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숨 쉬고 싶었어요. 제대로 숨 쉬고 싶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 컵 위치를 고민하지 않고 수건을 끌 때 길이를 재지 않고 신발을 벗을 때 각도를 맞추지 않고 그냥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태식 씨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요. 태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 불은 꺼지지 않았고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모든 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행주를 걸 때 양쪽 길이를 맞췄고 그릇을 선반에 놓을 때 간격을 맞췄고 제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을 껐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큰아들에게 문자를 쓰려다 지웠습니다. 둘째에게도 막내에게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려고 했지만 여전히 답답했어요. 가슴이 조였고 목이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숨 쉬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숨 쉬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확인하려는 건 이혼일까요? 아니면 제가 숨 쉴 수 있는 방식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